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골조 공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에서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현장은 서울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현장이죠. 주성복합 아파트. 그 아파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골조공사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공사를 할 때는 공사 개요들이 나오죠. 이 개요판 이런 것들은 우리 설계도면 맨 앞장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공사할 때 입구에다가도 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합니다. 공사명이 있고 위치, 그 다음에 사업주가 누군지, 설계자가 누군지, 감리자가 누군지, CM이 누군지, 그 다음에 뭐 공사기간, 공사 규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공사 규모는 보면 뭐 연면적, 규모는 뭐 지하 1층에서 지상 46층까지 뭐 449세대. 그 다음에 연면적하고 건축 면적하고 구분할 수 있죠. 연면적은 뭡니까? 이 건물의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거죠. 건축 면적은 한 층 면적을 말하는 거죠. 한 층 면적 중에서 그러면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으면 가장 큰 거를 말하는 거죠. 건축 면적. 연면적에는 지하 면적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런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 면적 빼야 되겠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건축 법규 이런 거 할 때 다 배우죠. 주차 대수는 뭐 1253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공사 교육가 있었고 공사 개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보면 이 배치도가 있죠.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들은 건물의 위치가 보면 101, 102, 10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든이고 얘는 뭐 이렇게 출입구, 요가 출입구네요. 이쪽이 출입구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공사할 때 뭐 가설 공사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무리됐으니까 사용하고 있죠. 옛날에 공사할 때 어땠는지 이제 한번 잘 봐야 되겠죠. 자, 조감도를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동입니다. 이게 세 동. 하나, 둘, 세 개네요. 그 다음에 일단 공정표부터 한번 봅시다. 2학기 때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배우겠지만은 크게 공정표를 한번 볼까요? 이런 한 5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요즘 어떤 기간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걸렸나부터 한번 봅시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여기서 요까지죠. 여기서부터는 시운전 했으니까 1년, 2년, 뭐 2년 6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죠? 3년 안 걸렸습니다. 그죠? 상당히 빨리 졌네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짓는 아파트죠, 이게. 그런데, 40, 한 5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도 뭐 한 4, 5층 있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빨리 졌네요. 빨리 짓네요. 2년 6개월 정도를 졌는데, 어, 골조 공사를 좀 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뭐 그냥 속도 줄이려고 뭐 빨리 했는 게 아니고 공법에 의해서 좀 빨리 줄이는 공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이렇게 해서 토공사가 어느 정도 걸렸나 하면은 2달 반 정도 걸렸네요. 요 위치를 보면은 토공사는 여기 8월에 해서 10월 한 중순까지 했었습니다. 뭐 주변에 어, 뭐 건물들이 많으니까 CIP로 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2개월 반 정도 걸렸는데 예전에 토공사 할 때 이야기 했었죠.
토공사를 마지막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초공사, 맨 마지막은 기초공사를 하면서 골조가 그냥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런 형태로 올라가고 있었었네요. 뒤쪽에 자세히, 이 공사 현장에서도 뒤쪽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하고, 토공사는 한 2개월 반 정도 걸렸고, 기초공사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골조공사가 바로 따라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대충 어느 정도 걸렸나 한번 봅시다. 1년 정도 걸렸네요. 1년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44층 되니까 1년 조금 더 걸리면 대충 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한 층에 골조 한 층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 그 사이겠죠. 일주일이 안 걸립니다. 요즘 공사하는 것들은. 그래서 골조 올라갈 때 일주일 정도로 보면 뭐 충분하죠. 한 층에 일주. 그 다음에 이동도 102동, 101동은 그랬고 102동 올라가고 103동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골조 올라간 다음에 커튼홀이 들어갔네요. 커튼홀 외부에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외부 마감하고 외벽 마감하고를 동시에 시킬 수 있는 거죠. 외벽 마감이자 어, 그냥 어, 안에 뭐 그 커튼홀 뭐죠? 이거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되네요. 그죠? 커튼홀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학기에 좀 분량도 많고 이런데 하여튼 커튼홀 뭐 이 건물 외벽 마감용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붙이면 끝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뭐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어 있죠. 그때 내년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 커튼홀을 붙이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붙일 때 내부 마감을 시작했겠죠. 그래서 마감 공사가 여기는 좀 고급 아파트라서 그런지 좀 오래 걸렸네요. 1년 뭐 조금 더 걸렸습니다. 2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공사 일정을 공정표를 이제 작성해 놓고 이 공정표에 맞출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거죠. 공정표는 이렇게. 실제로 이제 공정표들을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하게 돼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주요 공정들만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 현장의 골조 공사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대충 아까 한 7일 안쪽으로 걸렸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장 보고 있는 아이파크 삼성모로 5.8일 걸렸네요. 그죠? 기준청 기준으로. 그 옆에 비슷한 형태 타워팰러스는 좀 더 빨랐네요. 5.1일. 아크로빌은 6.1, 뭐 트럼프월드는 7일. 이제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규모는 지하 뭐 4층에서 46층, 대충 한 50층 정도 되는데 공사 기간은 대충 뭐 한 33개월, 한 3년 남짓 걸리네요. 그 골조를 한번 볼까요? 이건 RC 쪽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 아이파크는 타펠렛은 SRC 뭔지 알죠? 안쪽에 기둥 안쪽에 뭐 철골이 있고 철근을 둘러싸고 콘크리트 탓을 하는 형태죠. SRC. 그다음에 RC 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동은 VH 분리 타설을 했네요. VH 분리 타설이 뭡니까? V하고 H 수직하고 수평을 콘크리트 타설할 때 수직하고 수평을 분리해가지고 타설한다 이 말이겠죠. 그럼 상당히 빠르겠죠. 이런 것들 VH 타설을 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골조를 빨리 할 수 있는 골조 공사 기간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서 했는 거죠. 한번 볼까요? 타워동 골조 공사를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목적은 고품질 시공성과 뭐 안정성, 경제성 유지를 했고, 그죠? 적용 공법은 코어 월, 유니트, 슬라브, 뭐 수직 수평 분리 타설, 수직 수평 분리 타설을 했네요. 철거는 프리패브 공법을 썼습니다. 그죠? 철거는 어떻게 프리패브 공법이 뭡니까?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다 만들어 와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조립만 했다는 얘기죠. 철근도.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많이 빨라졌겠죠. 그 다음에 적용 툴을 보면 코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토 클라이밍 시스템 이래가지고 슬라브를 붙였다 뗐다 하는 형태가 아니고 계단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실이나 이런 것들. 코어를 어떻게 됐습니까? 오토 클라이밍이니까 그냥 자동으로 위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사 거푸집을 붙였다 뗐다 이런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공사 속도가 많이 빨랐겠죠. 기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둥도 오토로 했고 오토 클라이밍 시스템으로 했고 그 다음에 슬라브는 데크를 했으니까 스카이데크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앞에 골조 시간에 하긴 했었죠. 어, 바닥을 슬라브죠, 그죠? 슬라브를 콘크리트 탓을 하기 전 과정 그 슬라브 골조할 때 시간이 많이 뺏기죠. 왜냐하면은 슬라브에 거푸집도 돼야 되고 철근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양생시키는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거푸집 해체도 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스카이데크를 써가지고 이제 어,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기둥 탓을 할 때는 오토로 자동으로 위로 끌어올리는 형태를 썼고 코아처럼 슬라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스카이데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많이 줄었겠죠. 물론 이런 걸 사용하면서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갔겠습니다. 골조할 그냥 일반적인 방식보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공기가 이제 단축되는 거죠. 코아는 콘크리트 강도가 요 볼까요? 코아의 벽 두께가 45cm 정도에서 뭐 30cm로 말하면 30cm에서 45cm 정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코아 부분의 벽 두께고 코아는 좀 이 건물의 하중을 지금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중도 받고 어,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콘크리트 강도가 어느 정도 됐나 한번 볼까요? 지하도 있고 그 다음에 50층 건물이기 때문에 어, 저층, 중층, 상층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 지하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콘크리트 강도도 한번 봅니다. 어, 지하나 저층부일수록 콘크리트 강도가 셉니다. 지하에서 10층까지는 저층부죠. 500kg per cm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압축 강도가 500kg라는 얘기입니다. 11층에서 20층까지는 그보다 조금 떨어졌네요. 450. 그 다음에 21층부터 위로는 400kg 이렇게 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는 어떻게 200mm네요. 옛날에 요즘 요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것들도 많이 있죠. 옛날에는 층간 소음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고 막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한 요때 과거에 이 알파고 질 때 200mm 정도 그때서는 상당히 두께를 두껍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층간소음 때문에 하도 뭐라 하니까 조금 더 두꺼워지고 뭐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슬라브 두께는 200이었고 콘크리트 강도는 슬라브가 270 정도 기존 강도 정도 되는 콘크리트를 탓을 했네요. 유니트 슬라브는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구조는 뭐 요럴 때였고 360 조금 더 세게 강도를 조금 더 센 걸로 했네요. 그 다음에 기둥은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기둥도 마찬가지네요. 코어하고 비슷한 정도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또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 거 했네요. 코어 치면서 똑같이 같은 강도로 했네요. 이것도 저층부로 갈수록 기둥도 콘크리트 강도가 좀 더 세지는 거죠. 500에서 10층 밑으로는 500, 그 다음에 20층까지는 450, 그 다음에 그 위로는 400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한 400 정도 넘어가면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콘크리트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일반 건축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240, 그죠? 그것을 기준으로 하죠. 210도 칠 때도 있고 뭐 저 정부에는 270을 칠 수도 있죠. 당연히 압축 강도가 높아지면 레미콘 비용은 비싸겠죠. 그렇게 알아놔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이제 들어가 봅니다. 가설공사, 본공사 하기 전에 아까 완성됐을 때 그림은 봤죠. 근데 그런 그림을 그걸 생각해 보면서 공사할 때 그림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보면 이 고층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워 크레인이 있었겠죠. 타워 크레인의 위치를 한번 봅니다. 요렇게 여기가 세 대 있었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콤파스처럼 이렇게 뺑 돌려가지고 위치를 잡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타워 크레인의 회전 반경을 보고 하는 거죠. 회전 반경 안에 쉽게 말해가 이 동에서 이 뭐 백일동이라고 칠까요? 이 백일동에서 자재라든지 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타워 크레인이 여기서 이 끝까지 다 가야 되겠죠. 타워 크레인이 짧아가지고 요까지밖에 안 와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크다든지 해가지고 그럼 요쪽에 어떻게 뭐 이 뿜대가 가지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더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타워 크레인 반경을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반경 안에 다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공사를 원활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보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나 한번 봅시다. 요 부분이 요동하고 할 때 요만큼이 이제 겹쳐지겠네요. 타워 크레인 계획 잡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세 동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타워 크레인 반경을 바꿀 수도 있겠죠.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면 예를 들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건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104동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104동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크레인하고 이쪽 크레인하고 두 개 다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할 때 공사량 양중하는 양이 좀 더 많은 건물이 있다면 중간에 더 들어가주면 훨씬 더 배치하기가 유리하겠죠. 공사하기가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장마다의 뭐를 이 타워크레인을 배치할 때 항상 고려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일동은 한번 볼까요? 타워크레인 형태에 대해서. 백일동은 뭐 20톤짜리, 102동은 32돈, 103동은 20톤짜리 있었네요. 그다음에 반경도 요거는 51m. 그다음에 10톤짜리 마지막에 들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끝에서 들 수 있는 무게. 61m. 요거는 뿜대가 좀 더 기네요. 그럼 여기서 긴 게 어느 긴가 한번 볼까요? 요게 기네요. 요게 102동이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103동쯤 되겠네요. 똑같은 거네요. 101동짜리하고 요거하고 요거. 요렇게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반경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중요한 것은 공사할 때 끝까지 다 가야 되겠죠.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요만큼 비어 있으면은 타워 크레인으로 여기까지 옮기고 여기까지 사람이 뭐 들고 가든지 구름마로 끌고 가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편해서 안 되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형태를 보면 주요 양중 부하를 한번 봅시다. 타워 크레인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자재를 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양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형태는 스카이데크로 이제 했고 내부 글럼폼 조립을 했고 그죠? 기둥의 형태를 내부에는 안에는 조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철근은 아까 이야기했지. 프리팹 철근망을 조립했고, 철근망을 조립했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가 올렸겠죠. 조립해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타워크레인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철골조로 들어갔으니까 철골조를 할 때는 이 타워크레인이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양을 알아가지고 타워크레인을 몇 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타워크레인 하여튼 가설 공사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봅니다. 타워크레인에서 중요한 것은 양중 무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반경을 계산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죠. 그 다음에 양중 부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크게 한번 봅시다. 양중 부하 여기 보면 우리가 골조가 여기서 뭐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순서 양중 부하를 우리가 콘크리트 타워크린 설치할 때 골조 기준으로 잡죠. 1일에서 6일차. 아까 뭐 A타입이나 뭐 이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5.8일 정도 돌아갔죠. 한 층 골조 올라갈 때. 그 한 층에 타워크레인이 무슨 일을 할까를 계획을 잡아 놓는 겁니다. 첫째 날은 타워크레인이 슬라브 폼을 설치하는 일을 하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요거 할 때 타워크레인이 뭐 뭘 해야 될지 이제 계산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슬라브 철근 전기 배관을 첫째 날 같이 했네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콘크리트 탓을 하고, 그럼 셋째 날 기둥 철근하고 기둥에 폼 대고 기둥 콘크리트 탓을 하고 한꺼번에 했네요. 그 다음에 뭐 운반하고 뭐 기둥을 그 다음날 해체하고 슬라브 폼 설치하고 슬라브 전기 배선 서하고 콘크리트하고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가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돼가 있을 때 타워 크레인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계산을 다 해놓는 겁니다. 그죠? 타워 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근데 만약에 이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는데 타워 크레인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됐다. 그러고 막 공사가 지연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한 대 더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타워 크레인이 할 일을 미리 다 공정대로 계산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이 할 일을 어떻게 양을 보고 이거 한 대면 되겠다, 안 됐다,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두 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타워 크레인은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딱 한 대다 두 대다 그다음 반경을 보고 한 대다 두 대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타워 크레인이 설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럼 타워크레인 설치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위에서 봤었고, 타워크레인은 그렇고, 그 다음에 호이스트카를 봅니다. 공사하려고 하면 사람들 출퇴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큰 뭐 철골 같은 이런 것들은 타워크레인으로 옮기지만 그런 거 말고 작은 부품들은 이 다 호이스트카로 옮깁니다. 호이스트카 위치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여기 요 나중에 엘리베이터로 쓸 자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이스트 카 위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안에 들어와 내려가지고 옮기는 걸 동선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재 같은 거 올라왔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가 편한 위치에다가 이제 설정해 놓고 하는 거죠. 동선상 좋은 곳. 그죠? 그래서 내부 호이스트카도 있고 외부도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있겠죠. 호이스트카가 뭐 고층부니까 빨리 오는 것도 있고 저층부에 사용하는 거는 호이스트카는 뭐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 고층부로 올라오면서 속도는 좀 빨라져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고층부에서는 좀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외부 호이스트카 재원에 대해서 보면 이 양중 하중이 2.4톤입니다. 내부는 1.0이고 속도는 90, 40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 호이스터카가 고속형이죠. 그 다음에 무게도 많이 들 수 있으니까 뭐 있겠습니까? 자재 같은 거 옮길 때 사용했겠죠, 주로. 요는 뭐 사람들 주로 타는 데 사용했을 거고, 요 안에 내부 호이스터카는 외부는 언제 설치했나 한번 볼까요? 슬라브 골조 15층 완료 후에 설치했습니다. 고층용으로 사용했네요. 대형 자재, 그 다음에 마감 작업인은 및 소자재, 조그만 자재들은 다 옮겼다 이 말입니다. 이 빨간 거 외부용으로. 내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골조 3층 완료 후에 설치했고 주로 인원을 수송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호이스카를 이런 식으로 배치했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스카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